지난 수십 년 동안 기술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급격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들은 예전 같으면 깜짝 놀랄 만큼 괴상한 비행기가 등장해도 이제는 그다지 놀라지 않게 되었죠. 물론 놀라지 않게 된 건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진 것들에 한해서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그저 이상한 실험으로 끝나버린 괴상한 계획들은 과연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를 들어 날개 끝을 특수강으로 단단히 보강하고 심지어는 적기를 들이받는 자폭 공격까지 상정했던 미국의 제트 전투기 노스럽 XP-79를 아직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혹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고 기이하게 휘어진 날개가 마치 상상 속의 새처럼 보였던 미국 보잉사의 실험기 버드 오브 프레이를 기억하는 분은 또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괴짜 비행기들을 줄줄이 늘어놓는다 해도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독일 정찰기 BV-141 앞에서는 항공 전문가들조차 아직까지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어딘가 으스스한 공포마저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항공업계에선 이 기체를 지금도 루프트바페의 비대칭 공포라 부르며 전설처럼 회자하고 있죠. 흥미가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죠. 블롬 운트포스 BV-141의 탄생 이야기. 그 시작은 193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일 항공성이 새로운 대량 생산 정찰기를 개발하기 위한 경쟁을 발표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죠.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단발 엔진일 것, 승무원에게 탁월한 시야를 제공할 것, 높은 기동성과 속도를 가질 것, 자체 방어 능력이 있을 것, 그리고 정비가 쉬울 것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죠. 왜냐하면 제3제국의 항공 정책을 쥐고 있던 헤르만 괴링이 특히 아끼던 유명 기업 포케 울프사가 수주할 게 확실히 있다고 모두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뜻밖에도 리하르트 포크트가 등장하는데요. 이 재능 넘치는 기술자는 과거 일본의 가와사키 항공기 설계 부서를 무려 10년간 이끌며 수많은 전투기를 성공시켰고 명기 히엔을 탄생시킨 도이 다케오를 길러낸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당시에는 조선업 대기업 블롬 운트포스의 항공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죠. 이 회사는 수상기 제작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정찰기 개발 경쟁에 참가할 생각은 애초에 전혀 없었는데요. 그런데 리하르트 포크트가 설계도를 회사 오너 발터 블롬에게 내밀자 그 기묘한 구조에 깜짝 놀라면서도 블롬은 진지하게 그 제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련한 사업가였던 블롬은 단번에 이것이 대형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기회이며 이 기체의 독특한 구조야말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크트와 얼핏 보면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 독창적인 계획은 전면적인 승인을 받아내게 됩니다. 계획은 급물살을 탔고 열정적인 노력 끝에 1938년 말에는 바로 그 비대칭 구조의 기적의 비행기 시제기가 시험 비행에 나설 수 있게 되었죠. 활주로의 기체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모습을 본 테스트 파일럿조차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고 전해집니다. 너무나도 일그러진 형태였기에 저게 날 수 있을 리 없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비행기는 멋지게 이륙했고 필요한 기동을 전부 무난히 해낸 뒤 무사히 착륙까지 해낸 거죠. 게다가 조종성이 매우 경쾌했고 조종석에서의 시야도 탁 트여 있어서 조종사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 비대칭 기체는 평범한 비행기보다 훨씬 잘 날아준다고 파일럿은 말했다고 하죠. 하지만 블롬은 이 프로젝트의 승인권을 쥐고 있는 헤르만 괴링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며 파격적인 것을 싫어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괴링은 이 기괴한 비행기의 외형을 전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결국 포케울프가 제안한 기체를 새로운 정찰기로 선정했습니다. 물론 포케울프가 제시한 기체인 FW-189도 결코 전형적인 디자인은 아니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프레임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 독특한 정찰기였습니다.
그리고 1940년 4월 4일 공식적인 비교 시험이 실시되어 BV141과 FW189 두 기체가 동일 조건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항공성의 심사위원단은 두 기체의 성능과 비행 능력에 대해 모두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고, 특히 BV141의 조종석 시야는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게다가 위원회는 이 비대칭 기체가 단발 구조인 덕분에 정비가 훨씬 수월하고 제작 비용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죠. 하지만 항공성위원회의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공군 총사령관 괴링은 이 비대칭기를 서커스의 묘기쯤 되는 장난감이라며 비웃고 노골적으로 경쟁 기체 편을 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FW189가 자동으로 채택될 상황이었지만 여기서 한 사람이 끼어들죠. 바로 노련한 베테랑 비행사이자 괴링의 옛 친구였던 에른스트 우데트 장군이었습니다. 우데트는 포크트가 만든 이 기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고, 심지어 자신이 탑승자 자격으로 직접 시험 비행에 동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괴링이라는 강력한 존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데트 장군은 BV141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조차 놀랄 만큼 순조롭게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1939년에는 BV141이 최대 500대까지 발주된다는 보도나 소문이 떠돌았지만 그런 대규모 계약이 실제로 확정된 바는 없었고, 현실적으로는 시제기 몇 기를 제작하는 데 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비대칭기를 지지하던 사람들에게는 꽤나 의미 있는 승리였죠. 특히나 이 기체를 설계한 포크트, 오너인 블롬,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이 계획의 최강 로비스트였던 우데트 장군에게는 매우 큰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은 상승과 하강의 연속이며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죠. 그 좌절의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먼저 이 괴상한 기체가 지닌 놀라운 스펙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볼게요. 왜 BV141은 루프트바페의 공포라 불렸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이 비행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 특징은 기체 설계의 핵심이 되는 비대칭성에 있는데요. 포크트에게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 건 조종석을 좌우 비대칭으로 배치하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는 설계도에서 조종석을 비대칭으로 두면 승무원이 거의 340도에 달하는 파노라마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넓은 시야를 실현하기 위해 조종석은 기체의 중심선에서 크게 오른쪽으로 돌출된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독일인 기술자 포크트는 항공 설계의 성역이라 불리는 대칭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깨뜨린 셈이었죠. 실제로 이 조종석을 오른쪽으로 크게 치우치게 만든다는 발상이야말로 다른 모든 구조적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더해진 모든 개선점은 이 비대칭적인 배치를 중심축으로 삼아 발전해 나간 것이었죠. 조종석에서 최대한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돌출된 조종 공간은 전면을 유리로 감싼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조종석이 넓게 트인 시야를 제공한다는 건 곧 적의 공격에도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일부 방탄 유리를 채택하긴 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역부족이었습니다.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고정식 기관총과 2개의 사격 포지션을 갖춘 조종석 부분은 기체 중심선의 오른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반면 동체 중앙에는 프로펠러가 달린 엔진 하나만이 장착되어 있었죠. 이렇게 좌우 비대칭으로 매달린 조종석 덕분에 기체 외형은 몹시 기괴해 보였고 언론의 관심을 단번에 끌어모았습니다. 기체 시험 비행을 철저히 비밀로 진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애초에 당시 제3제국에서는 무기 과시와 선전이 권장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럴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죠. 이런 괴상한 외형 덕분에 BV141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바이바겐 플루크초이크, 즉 사이드카 달린 비행기 혹은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의 스펙은 의외로 꽤나 우수했는데요. 실제로 그 성능은 대량 생산형 정찰기로 요구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었죠. 흥미로운 점은 겉모습에서 떠올리기 쉬운 이미지와는 달리 이 기체를 몰았던 모든 조종사들이 하나같이 비행은 아주 안정적이었고 롤링 현상도 거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종석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설계한 덕분에 프로펠러 회전에 따른 반작용 토크, 즉 기체가 회전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상쇄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비행기의 비대칭성은
조종석 배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체 뒷부분의 꼬리날개 지지대도 역시 비대칭 구조였고 그 일부는 조종석 뒤편까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날개조차도 좌우 길이가 달라서 왼쪽 날개가 아주 조금 더 길게 설계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비대칭 날개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길이 차이가 아니라 좌우 날개의 면적과 형상이 아예 다르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굽이굽이 휘어진 비대칭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체는 시속 440km, 항속 거리 약 1200km라는 성능을 자랑했죠. 초창기 시제기와 준양산형인 BV141A에는 처음엔 브라모 323 엔진이, 이후엔 865마력의 BMW 132N 엔진이 장착되어 이 성능을 뒷받침했습니다. 후기형인 BV141B에는 무려 1530마력 출력을 자랑하는 BMW 801A 엔진이 탑재되었고요. 무장으로는 7.92mm MG17 기관총 2정과 회전식 MG15 기관총 2정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후기형에서는 여기에 더해 꼬리 부분에 13mm MG131 중기관총도 추가로 탑재되었습니다. 정찰 임무를 위해 사진 촬영 장비와 무전기, 그리고 소형 폭탄이나 파편 폭탄 등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체는 정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말 그대로 덤까지 챙긴 만능형 기체였던 셈이죠. BV141, 마침내 생산 종료로. 일종의 허니문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화려했던 BV141의 영광의 시기는 실상 매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독일 항공성이 BV141의 양산 계획을 공식적으로 중단한 건 1943년이었지만 실제로는 1942년 말부터 이미 축소가 시작되고 있었죠. 제작된 BV141의 총 기체 수는 약 25기에서 28기 정도로 그 중에서도 개량형 B형으로 분류되는 기체는 극히 일부였고 게다가 대부분은 훈련용이나 시험 비행에만 쓰였습니다. 생산 중단의 이유는 다양했으며 경제적인 요인부터 정치적인 사정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경제적 이유는 BV141에 탑재된 고성능 엔진인 BMW 801A 때문이었는데요. 이 엔진은 제국에게 매우 중요한 대량 생산 전투기 포케울프 FW190에도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항공성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FW190에 있었고 기괴한 설계의 항공기에까지 같은 엔진을 공급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이유는 경쟁 기종이었던 FW189의 존재였습니다. 항공업계 입장에선 FW189 쪽이 훨씬 저렴하고 생산도 훨씬 수월했던 것이죠. 초기에는 비대칭 단발기가 쌍발기인 FW189보다 더 저렴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체 한 대당 단가만 보면 확실히 저렴했지만 초반 견적 단계에서 비대칭기에는 대칭기처럼 공통 부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점은 전시의 복잡한 군수 보급 체계에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죠. 정치적인 면에서 보자면 괴링이 BV141을 희귀품이나 서커스 구경거리쯤으로 여겼다는 점, 그리고 강력한 포케울프사가 자사 기체를 정치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블로문트 포스사에는 그런 정치적 영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후의 운명. BV141이 실제 전투에 투입되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 기체가 실험용이나 시험용 플랫폼으로만 사용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규모 전쟁에서 필요했던 건 시제기가 아니라 포케울프 FW189처럼 표준화되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체였습니다. 실제로 전쟁 중 이 프레임형 정찰기는 약 900기나 생산되었죠. 전후 BV141은 거의 전부 파괴되거나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시험 비행 당시 촬영된 수많은 사진과 필름 기록뿐이죠. 또 그 치우친 기체의 일부 부품은 현재 항공박물관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미군은 이 기괴한 기체에 강한 흥미를 보였고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분해해 조사했다고 전해지죠. 다만 그것이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독일이 항복한 후 미국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BV141 자체가 아니라 이 기체를 고안한 리하르트 포크트라는 인물과 그의 참신하고 대담한 발상이었다는 점입니다. 포크트는 페이퍼클립 작전의 일환으로 미국으로 이송되었죠.
그는 1947년부터 미 공군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이후 에어로피직스사에서 설계 부서를 이끌었으며 1960년부터 66년까지는 보잉사에서 조지 샤일러 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대형 제트기의 날개와 수직 꼬리날개의 공력 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참고로 훗날 그의 비스듬한 날개 아이디어는 나사의 실험기 AD-1에서 실현되었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